여러분 유튜버 홍춘기고요. 지금 네 3주차 튜터링 수업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독일어의 동사에 관한 내용이고요. 동사 중에서도 뭐 구체적으로는 뭐 독일어 동사의 개념이나 기능, 기본적인 부분 얘기하고, 그리고 결국에 보려고 하는 부분은 그 독일어 동사 변화, 동사 약변화, 강변화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독일어 동사 변화 유형에 대해서 그냥 한번 싹 돌아보고, 여러분들이 좀 더 그 동사 강변화 유형 이런 부분들 좀 쉽게 외울 수 있게 좀 도와드리는 쪽으로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지금 이미 녹화를 한번 한 상황인데, 수업 녹화를 했는데, 이게 뭐가 문제인지 소리가 약간 완전히 그 영상이랑 어긋나 버려가지고 좀 쓸 수 없는 수준이라 그래서 네, 다시 지금 촬영하고 있고요. 네, 안 그래도 지금 녹화 늦어진 상태인데, 거기서 또 지금 녹화 한번 실패를 해버려가지고 지금 몇 시간 버렸어요 지금. 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진짜 빠르게 핵심만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동사의 특성을 볼게요. 좀 보편적인 특성을 보는 건데, 기본적인 개념이 다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죠. 뭐 구체적으로는 사람이나 사물의 동작이나 상태겠죠. 네. 어쨌든 그런 단어고, 독일어에 나타나는 이런 주요 품사 중에 하나겠죠. 네. 이 부분이 중요하진 않고, 동사의 특징이 뭐냐라고 한다면 문장에서 서술어 역할을 수행합니다. 서술어는 뭐냐? 주어의 동작이나 상태를 묘사하는 핵심 부분, 동작이나 상태를 묘사하는 핵심 부분이라 하는데, 정확히는 그 문장에서 뭐 정확히 한국어라면은 뭐 주어, 목적어, 보어, 동사 이렇게 문장이 구성이 돼 있겠죠. 그리고 뭐 이런데 막 부사어도 뭐 들어가 있을 수 있겠고 다양하겠는데, 어쨌든 이 안에서 이 문장이 핵심 아이디어가 되는 그런 동작 묘사, 네. 이 결정적인 동작을 묘사하는 역할을 하는 친구를 우리가 서술어라고 하거든요. 정확히는 이게 다 같이 한 틀로 묶일 수 있겠죠. 부사어랑 목적어, 보어, 동사까지 해서 한 틀로 묶여서 이게 하나의 서술어가 될 수도 있어요. 뭐 밥을 먹었다가 서술어일 수도 있고, 먹었다만 서술어일 수도 있는데, 근데 그거는 일단 어색하죠. 적어도 한국어 먹었다는 밥을이라는 목적어까지 필요로 하죠. 그럼 이거 세트로 하나의 서술어가 되는 거고, 그리고 밥을 먹는데 밥을 어떤 방식으로 먹는다라는 구체적인 먹는 방식에 대한 묘사도 있을 수 있죠. 밥을 제때 먹는다, 밥을 늦게 먹는다, 일찍 먹는다, 급하게 먹는다, 이런 식으로 방식 묘사도 있을 수 있고, 밥을 뭐 이제서야 먹는다 이런 뭐 시간 묘사도 같이 들어갈 수가 있겠죠. 어쨌든 동작에 관한 묘사인데 어떤 군더더기들이 붙어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어쨌거나 이 부분 전체를 얘기하는 거죠. 이걸 서술어라 해요. 문장 안에서 주어가 뭘 하는지 그 동작이나 상태를 묘사하는 부분이다. 네,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동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확히는 이 서술어 안에서 핵심적인 그 동사 기능을 하는 그 어휘를 얘기하는 거겠죠. 네. 그리고 또 동사는 문장 구조를 지배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방금 보셨듯이 밥을 먹는다 할 때 그냥 먹는다만 안 어색하죠. 그럼 밥을 요구를 하는 겁니다. 동사가 밥을이란 목적을 가져와라. 그럼 어떤 성분이 등장할지, 어떤 성분이 필요한지 그걸 동사가 결정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장 구조 전반을 동사가 결정 짓는다는 겁니다. 거기다 플러스 주어의 특성도 동사가 결정하는 경향도 있어요. 특히 한국에서 보면은 사물 주어랑 사람 주어가 좀 구분이 되는데, 물이 먹는다 어색하죠. 토끼가 물을 먹는다는 괜찮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나 생물체가 할 수 있는 동작들이 있고, 또 사물이 할 수 있는 동작들이 있죠. 예, 그런 면에서 이제 물이 먹는다는 안 되고 토끼가 물을 먹는다는 되죠. 이런 식으로 이 관계를 모두 동사 결정하는 거예요. 동사의 지배에 의해서 동사가 이렇게 합시다 라고 요구를 하는 거죠.
거기에 따라서 다른 문장 성분들이 갖춰지는 겁니다. 네. 그런 게 동사의 전반적인 특성이라고 볼 수 있겠고, 거기다 뭔가 추가적인 특성이 또 있다면 형태 변화를 하죠. 문법 정보를 나타내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먹다, 먹는다, 먹었다, 먹겠다 다 문법 차이잖아요. 현재형, 과거형, 뭐 확정형, 명령형, 먹어라, 정명, 먹자, 먹은 동명사형, 또 먹는 이건 관형사형, 이런 식으로 문법 정보에 따라서 형태가 변합니다. 이거를 형태 변화의 현상을 동사의 활용이라고 부릅니다. 활용, 활발하게 사용한다.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막 변한다는 거죠. 적극적으로. 그거를 활용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 개념이 있고, 그리고 플러스 동사의 또 주된 특징인데, 사건이 시간적 선후 관계를 묘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 정보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뭐 예문 볼 수 있겠죠. 목수가 의자를 만든다. 그러면은 목수가 의자를 만든다라는 발언을 하는데 시점이 있죠. 그 시점이랑 목수가 의자를 만들고 있는 그 동작 시점이 동일하다는 얘기죠. 그게 이 동사 만든다를 통해서 드러난다는 겁니다. 이 형태적으로 만든다라는 이 형태가 시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거죠. 현재형이라고. 그리고 또 비슷하게 만들었다는 과거라는 거죠. 동작이 이루어진 시점이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시점보다 과거라는 거죠. 네, 네, 그 정도 개념이 있겠고, 그래서 이런 문장 전체가 나타내는 어떤 정보의 시간 관계는 동사가 결정합니다. 네, 뭐가 먼저고 뭐가 나중이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의자가 애초에 목수가 만들어서 생겼죠. 그러니까 현 시점에서 아직 만들어지고 있어. 아직 탄생을 안 한 거예요. 근데 이 문장을 보면 만들어 놨죠. 그럼 의자는 탄생을 해 있어. 의자는 존재하고 있고 여기는 의자가 존재를 안 하고 있어. 이런 식으로 동사의 형태 하나만으로 문장 내 다른 명사나 어떤 다른 요소들이 존재 방식이나 존재 시점까지 다 결정이 되는 거죠. 그게 동사의 기능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 여기도 또 추가적으로 얘기해 볼 수 있는 건데, 동사 구라는 개념이 있어요. 동사 구. 이거는 그냥 동사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거를 저번에 명사 있고 명사구 있었듯이 그냥 명사가 있지만 거기 군더더기 뭐 관사, 지시사, 형용사 이런 거 달라붙을 수 있죠. 달라붙어도 문장 내 역할은 여전히 명사라고 했었잖아요. 같은 방식으로 동사구도 이제 동사가 있고 동사를 중심으로 이런 군더더기들이 결합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장 내에서는 하나의 동사처럼 기능합니다. 그러면 동사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동사예요. 문장 구조적 측면에서 하나의 동사란 말이죠. 그래서 대동사라는 친구로 치환될 수가 있습니다. 명사가 수식어 아무리 길게 붙어서 길게 늘어서 있어도 하나의 명사라면, 하나의 명사구라면 하나의 대명사로 가리킬 수가 있죠. 뭐 아무리 길게 말해도 뭐 파란색 예쁜 눈을 가진 아름다운 사나이, 이거 아무리 길게 말해도 그냥 대명사로 받아오면 그냥 그죠, 그 사람, 그 남자, 이렇게 단순화가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명사가 대명사로 치환되듯이 동사는 대동사로 치환될 수 있다. 그 정도 알아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문 보시면 준기는 오늘 평소보다 훨씬 일찍 일어났다. 남선이는 어제 그랬다. 그래서 보시면은 남선이는 어제 그랬다가 뭘 가리키나 생각을 해보면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는 걸 얘기하죠. 네. 그러면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난다는 이 개념이 하나의 동사 구를 이루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그랬다가 받아온 거죠. 끌고 온 거죠. 이 정보를. 네. 이걸 담아낸 거죠. 이 동작 묘사를 그랬다가 담아낸 거죠. 그럼 남선이는 어제 평소보다 훨씬 일찍 일어났다. 이런 정보가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또 뭐 중요한 사실이 있다면 중심이 되는 동사가 있는데, 그게 동사 후 전체의 뭐 법적 속성을 결정한다. 이거 뭐 별로 중요한 부분은 아닌데, 그냥 이제 물을 마셨다에 지금 이런 문법 정보가 드러나잖아요. 직설법이고 능동이고 과거 있고 헤라체이다 라는 그게 지금 마셨다에 담겨 있는 건데, 이런 문법적 속성이 동사구 전역에 적용된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동작 묘사니까 이 동작 묘사에 뭐라 해야 될까? 음, 그러니까 마셨다라는 동사가 이 문법 정보를 모두 담고 있기 때문에 이 동작 묘사 전반에도 이 정보들이 적용된다는 거죠. 네, 그냥 그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별로 뭐 중요한 의미는 아니에요. 이게 예, 그냥 뭐 마신 게 과거의 일이었잖아. 쉽게 말해서 뭐 과거의 일이었는데 급하게 물을 마신 게 물도 과거에 존재한 거고 뭐 그런 뭐라 해야 될까? 네, 그 동사고 내 상황 전반이 어쨌든 동사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죠. 네, 그냥 그 정도 의미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라 이거 그냥 없다고 생각해도 될 것 같고 그리고 예 이건 좀 중요하죠. 많은 언어에서 동사, 보충어, 부가어의 구조로 구성된다는 거죠. 급하게 물을 마셨다. 그냥 물을 마셨어. 근데 급하게 마셨어. 그리고 이걸 대동사로 받아올 수 있죠. 준기는 조금 전에 급하게 물을 마셨다. 남선이도 그랬다. 네. 그러니까 이걸 남선이도 그랬다라고 하면은 남선이도 급하게 물을 마셨다가 될 수도 있고 남선이도 조금 전에 급하게 물을 마셨다가 될 수도 있겠지만 맥락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여기까지도 될 수 있고 여기까지도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동사구의 범위는 맥락에 따라 좀 달라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형태적으로 명확히 결정되지는 않는데 해석을 해봐야 돼. 어떤 의미인지. 어쨌든 여기 여기까지를 지금 동사구로 본다면 그러면은 지금 급하게가 지금 부가어 역할로 들어와 있는 거고 근데 여기까지로 확장한다면 조금 전에도 같이 부가어로 들어와 있는 거죠. 조금 전에 급하게 조금 전에 마신 거고 급하게 마신 거고 그 모든 동작 묘사에 시간 정보까지 같이 들어가 있다고 보면은 그러면 조금 전에도 일종의 부가어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보통은 방식 묘사가 명확한 부가어로 들어가요. 방식, 급하게 마셨다, 일찍 마셨다, 바로 마셨다, 뭐 집에 오자마자 마셨다 이런 식으로 어쨌든 방식이면은 이것도 시점이라 볼 수도 있고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점, 방식, 음, 또 거의 시간적 개념이랑 이런 방식적 개념이 경계가 좀 불분명한 면이 있는데 어쨌거나 뭐 오늘, 어제 같은 좀 명확한 그냥 상황 상황 배경을 주는 그런 시간 요소가 아니라면 다 대부분은 그냥 이 동사구 이 부가어로 기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물을 마셨다 그 자체로 동사 보충어만으로도 동사구를 구성할 수가 있죠. 말 되죠. 물을 마셨다. 주어만 있다면 주어 없어도 뭐 맹명만 있다면 물을 마셨다 가능하죠. 근데 여기다가 부가어까지 딸려 있으면 급하게 물을 마셨다. 그럼 동작 묘사가 더 구체화되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지금 동사구가 웬만한 언어에서 다 구성이 된다는 거죠. 예. 그리고 보충어라는 개념이 좀 애매할 수 있는데 이게 목적어, 보어 모두 해당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목적어도 보충어고 물을도 보충어고 여기서 만약에 물을 어, 아들에게 먹였다라고 한다면 누구에게라는 이 정보까지 필수적으로 와야 되잖아요. 그럼 이거는 필수적이니까 채워줘야 되니까 보어가 되는데 먹였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게 뭐뭐에게 해당하는 이 단어도 보어니까 보충어에 해당하는 거고 뭐뭐스 을에 해당하는 단어도 목적어니까 보충어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충어는 목적어와 보어를 모두 포괄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다만 주의할 점 영어에서는 다 그냥 컴플리먼트예요. 보어도 컴플리먼트고 보충어도 컴플리먼트라고 혼동의 여지가 있는데 근데 보통 한국어 이제 언어학에서는 이제 명확히 구분을 해줍니다. 네. 목적어 보어 있고 그걸 포함하는 게 보충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어로는 컴플리먼트다. 네. 이 정도. 그리고 또 살짝 조금 복잡한 개념이 있는데 네, 동사가 원래 서술어로 쓰이면은 그 사건 전반을 묘사하잖아요. 네, 주어가 뭐를 하고 있다 이런 방식이잖아요. 그리고 시점도 설명이 되고. 근데 이 부정사용이라는 친구는 그런 사건 묘사, 그러니까 서사 묘사에 필요한
이 결정적인 문법 정보를 담고 있지 않아요. 보통은 이걸 얘기해요. 시제랑 주어가 담겨 있지 않아요. 그럼 뭘 담고 있냐? 그냥 동작이 그 개념 그 자체만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음, 마치 부품처럼. 그러니까 어, 뭐라 해야 될까? 예, 부품. 그러니까 아까 자동차로 치면은 어, 자동차 그러니까 엔진이랑 뭐 핵심 부분 다 완성한 상태인데, 그러니까 그 외장 그 껍데기를 안 씌운 거죠. 그 상태에 그냥 핵심적인 개념만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작이 개념 그 자체만을 묘사하고 있어요.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같은 그 육하 원칙이 안 들어가 있고, 그런 구체적인 사건 묘사가 안 들어가 있고, 그냥 동작을 행하는 그 모습 자체만 담겨 있는 겁니다. 그 동작을 행한다는 그 개념만. 그러니까 실제로 사건으로 일어난 게 아니고 사건화 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사건화 전 상태. 아직 사건이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도 뭔가 껍데기만 입히면 사건이 되는 건데 아직은 그냥 부품 상태다. 아직은 부품. 약간 엔진이라고 해야 되죠. 엔진만 있고 이거를 껍데기를 안 씌운 거죠. 그런 상태인 게 지금 부정사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냥 말 그대로예요. 부정사. 정해져 있지 않다. 그러니까 말인데, 어떤 말인데 뭔가가 정해져 있지 않아. 뭐가 정해져 있지 않냐 라면은 이런 거죠. 주요 사건 정보, 시제랑 주어 같은 게 정해져 있지 않다. 형태상 문법적으로 명시가 안 돼 있는 거죠. 또 어떻게 보면은 명시가 안 돼 있는 걸 넘어서 의도적으로 빼버린 거라고 볼 수도 있어요. 어떤 편의상의 기능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시제 정보와 주어 정보를 빼버린 형태를 부정사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왜 뭐하러 빼버리냐? 어, 궁극적인 목적은 이거예요. 문장이 서술어가 아닌 다른 자리에 유동적으로 동사를 쓰려고. 그래서 그 서술어 위치에만 고정되어야 한다는 그런 틀에 박힌 원칙에서 동사를 해방시켜주는 거죠. 그러니까 해방된 동사다 라고 좀 쉽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부정사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어에서 보면은 영어에서 동사는 무조건 주어 다음에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I learn German 이런 식으로 뒤에 뭐가 오든 learn은 I 다음에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어 다음에 동사가 온다. 이게 영어에서 철칙인데, 근데 그 learn을 서술어의 위치에서 벗겨내버려, 독립시켜. 그러고 해방을 시키는 부정사구로 쓰게 만들어. 사건 정보 빼버리고 엔진만 남겨놓으면은 어떤 위치로든 가서 쓸 수 있는 거죠. 유동적으로. 그게 바로 이제 부정사 형태, 부정사형이라고 볼 수 있겠고, 예시로 to learn is fun 주어로 쓰였죠. I like to dance 목적으로 쓰였죠. I have a book to read 여기는 a book to read가 하나의 명사구고 to read가 book이 수식어로 쓰였죠. 수식어. 주어 목적어 수식어. 그러니까 모든 위치로 웬만한 위치로는 다 갈 수 있는 거예요. 네. 물론 이 언어가 충분한 언어적 장치를 갖고 있다는 전제하에 영어의 문법적 장치가 이걸 허용하는 거죠. 이렇게 쓰는 걸 허용만 해준다면 부정사구는 어쨌든 부정사형은 어느 위치에서든 어느 기능에서든 자유롭게 싸돌아다닐 수가 있는 거죠. 쉽게 말해서. 네. 그리고 또 부정사형이 갖는 장점은 뭐냐면 추론이 가능한 정보는 그냥 생략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단어의 어형이 좀 간결해집니다. 그럼 언어의 경제성이 좀 달성되는 효과가 있죠. 예를 들어서 스페인어에 우리는 먹을 것이라는 뜻으로 쓸 수 있는 말이 comeremos가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이제 주어랑 시제에 대한 정보가 부여되는 상태거든요. 시제, 주어. 그러니까 완전한 서술어 형태예요, 지금. 근데 이거를 만약에 부정사형으로 쓰면은 comer 엄청 짧죠. 근데 시제 정보는 버려지고 주어 정보는 버려져요. 다 배제를 시킨 거죠. 이 상태의 부정사형을 쓰면은 엄청 짧은 거죠. comer. 그러면은 상황에 따라서 음,
꼬메레모스를 꼬메르로 축약시켜서 쓸 수도 있는 거죠. 스페인어의 문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는. 근데 이게 지금 스페인어 얘기를 할 수는 없으니까 독일어로 옮겨서 얘기를 해볼게요. 네, 이런 문장이 있어요. Ich möchte, dass ich schlafe. 나는 내가 자기를 원한다. 내가 자는 것을 원한다. 이게 접속사 쓰고 주어 또 쓰고 다시 동사 완전한 서술형 쓰면서 되게 길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독일에서는 굳이 이럴 필요가 없죠. 조동사 왔으면 그 다음에 동사 부정사형 쓸 수 있잖아요. 동사 부정사형이 목적으로 올 수 있잖아요. 그게 허용되잖아요. 그래서 이 Ich möchte, dass ich schlafer라고 길게 풀어서 써야 할 부분을 이런 부정사 용법을 허용함에 따라서 Ich möchte essen으로 완전 간결하게 단순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이점을 부정사형을 쓰면은 많이 누릴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지금 독일어 근데 사실 schlafen 근데 지금 오타거든요. 이거 schlafen이에요. 예, schlafen. Ich möchte schlafen을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네. Ich möchte, dass ich schlaf로 얘기할 뻔했던 거를 부정사형을 씀에 따라서 Ich möchte schlafen으로 짧게 축약시켰다는 거죠. 그 얘기라는 거고, 뭐 여기서 스페인어는 한술 더 뜰 수도 있는 거죠. 여기서 schlaf가 엄청 길 수 있는 거죠. 꼬메레모스 이런 식으로. 이거를 꼬메르로 딱 줄여버리면 엄청난 이득이 생기는 거죠. 엄청난 경제적 이득이. 네. 그래서 뭐 독일어에서 부정사형과 서술형 둘이 비교를 한다면 결정적인 차이는 이제 시제 정보와 주어에 대한 정보가 시제 정보와 주어 정보라는 이 두 가지 서사 정보가 누락돼 있느냐 아니면 보존돼 있느냐 그 차이인 거죠. 네. 그 서사 정보가 부여돼 있다면 이런 식으로 완전한 서술어로 쓸 수 있는 거고, 누락돼 있다면 완전한 서술어로 써 문장을 이룰 수는 없지만 문장의 일부에 어떤 연결 장치를 통해서 투입이 돼서 문장을 되게 간결화시키는 특수한 기능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한국어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부정사형이라기보다는 한국어에서는 기본형이라고 하는데, 먹는다, 먹다 차이죠. 먹는다는 서술형이고 먹다는 기본형이죠. 이 둘이 차이가 뭐냐라고 묻는다면 시제 정보죠. 먹다에는 시제 정보가 안 들어있잖아요. 그리고 주어 정보는 한국어에서는 논할 수가 없는 게, 서술어일 때도 주어 정보는 안 들어가요. 동사에. 동사만 보고 주어 정보 전혀 알 수 없죠. 저희가 그냥 맥락을 보고 하는 거지 주어에 이제 이건 몇 인칭 무슨 수 형태다 라고 명시되는 그런 시스템이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한국어에서는 그냥 맥락으로 추론할 뿐이지 주어 정보가 형태적으로 이 동사에 반영되진 않는다. 그래서 그냥 논할 필요가 없다. 대신에 한국어에는 이게 있죠. 화자청자 관계. 이게 들어갑니다. 서술어형에서는. 네. 높임법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부정사형, 그러니까 기본형으로 오면 이게 누락됩니다. 독일어 주어 정보 누락되는 것처럼 한국어에서는 기본형으로 오면은 이 높임법 문법이 누락이 돼요. 네.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고, 어쨌든 이게 지금 부정사형의 개념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그 부정사형에다 군더더기를 붙여서 구를 만들면 그게 이제 부정사구겠죠. 네. 부정사구로 이루어진 동사구 중심으로 결합했고 하나의 동사 부정사형처럼 기능한다. 이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게 뭐 동사 있고 동사구 있듯이 부정사형 있고 부정사구 있는 거죠. 네. 그냥 군더더기가 붙었냐 안 붙었느냐 그 차이인 거고. 그리고 좀 흥미로운 부분은 이 아까 동사구를 대동사로 지원할 수 있었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부정사구도 대동사로 지원할 수 있는데, 이제 부정사구를 반드시 부정사 형태로 지원해야 되는 건 아니고 그 서술어 형태로 격상을 시킬 수도 있어요. 이게 지금 예문인데, 준기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기 시작했다. 남선이도 그러기를 고려하고 있다. 라는 문장이 있다면 그러기가 지금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기 이걸 가리키고 있죠. 형태적으로 둘 다 지금
부정사형이라고 해야 될까요? 한국어에서 정확히는 명사형에 가까운 것 같아요. 동명사형이죠. 근데 어쨌든 이거를 독일어나 영어에서는 부정사형으로 쓰는 건데, 어쨌든 같은 기능을 한국어에서는 뭐뭐하기라는 동명사형이 대신하고 있죠.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죠. 네. 그래서 이 부분 보시면은 이게 그대로 그러기로 옮겨진 걸 볼 수가 있는데, 여기까지는 오케이, 당연한 거죠. 부정사구를 부정사 대동사로 받아온 거니까. 근데 이것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정형으로도 가져올 수가 있어요. 준기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기 시작했다. 남선이 원래 그랬다. 그랬다면 과거형이라는 정보가 들어가죠. 서사 정보가 들어가고, 심지어 화자청자 관계도 들어가. 지금 헤라체잖아, 병서체잖아. 어쨌든 이렇게 문법 정보가 다 갖춰져 있는 형태로 부정사구를 격상시킬 수도 있다는 거죠. 네, 지금 얘는 그냥 동작의 개념적 정보만 갖고 있고 서사 정보는 없는 거였잖아요. 근데 그랬다가 얘를 받아옴에 따라서 그랬다가 갖고 있는 서사 정보가 여기 부여돼서 둘이 결합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기를 하는 거를 남선이는 원래 그렇게 해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부정사구의 또 다른 부정사구의 특징인 건데, 네. 온전한 동사로 격상될 잠재력을 갖고 있는 일종의 임시동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임의적으로 격상될 수 있고 문법적으로는 자유로울 수 있고, 그러니까 여러모로 되게 자유로운 거죠. 완전히 형태적으로 해방돼 있으면서도 의미상으로는 다른 대동사가 받아서 쓸 수도 있고, 그런 이제 만능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뭐 당연한 건데, 아까 동사구 형태가 그거였죠. 동사 플러스 보충어 플러스 부가어, 그리고 보충어는 목, 보, 그렇죠. 그 얘기 똑같이 하는 겁니다. 이게 부정사 구도 똑같은 거죠. 부정사 구도 그 군더더기가 붙을 수 있고, 붙는 군더더기는 기본적으로 보충어랑 부가어다. 얘네가 온전히 하나의 동작 묘사를 하는 거죠. 개념적인 상태의 동작 묘사를 하면 그게 부정사 구인 거죠. 네. 그리고 그게 문장에서 어떤 서술어로 투입이 돼버리면, 그러면은 그때는 온전한 서술어가 되는 거겠고, 그런 원리라는 거죠. 네. 그리고 이 부분도 알면 좋은데, 동사의 정형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서술어 형태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서술어 형. 온전한 서술어 형. 아까 부정사형일 때 서사 정보가 누락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시제라든가 뭐 이런 높임법 정보라든가 아니면 주어 정보 이런 게 누락되는데, 그러면 이건 그 반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누락되지 않은 거 그대로 온전히 서사 정보 온전히 담고 있는 녀석입니다. 네. 사건 묘사에 필요한 결정적인 문법 정보를 담았고, 특히 시제 정보와 주어 정보가 문법적으로 명시적으로 드러나는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네. 예를 들어서 아까 뭐 먹다와 먹는다, 먹어요의 차이. 네. 먹다가 부정사형이었다면 먹어요는 정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지금까지는 서술어형이라는 말로 표현을 했는데, 이거를 정확히는 정형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단어 하나 단위로 따로 놓고 봤을 때는 부정형, 정형이라고 말하는 게 맞고, 이게 문장 안으로 들어가면은 얘는 서술어가 되겠고, 그리고 얘는 부정사가 되겠죠. 네. 이런 방식인 거죠. 네. 그래서 보면은 또 새로운 개념이 있는데, 그 비정형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정사형이랑 정형이 아까 그 반대라고는 했는데, 여기서 살짝 끼어들 수 있는 게 비정형이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약간 기능적 측면에서 비춰본 건데, 부정사형 대 정형은, 근데 비정형은 기능보다도 그 서사 정보가 얼마나 부여되어 있느냐,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춘 거거든요. 그래서 비정형이라고 하면은 서사 정보 중에 뭔가 하나라도 빠졌으면 그걸 비정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형이 아닌 건 비정형. 오케이? 그러니까 부정사형과 정형은 서로 반대거든요. 기능적 측면에서. 근데 이거랑 별개로
정형의 개념을 봤을 때 정형이 아닌 건 비정형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비정형 안에 부정사형이 포함돼요. 그리고 같이 포함될 수 있는 게 현재 분사형 아니면 과거 분사형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형태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과거 분사도 있고 현재 분사도 있고 동명사도 있겠죠. 그러니까 뭐 그래서 부정사형은 시제 정보랑 주어 정보가 다 빠져나갔으니까 그럼 비정형에 해당하죠. 하나라도 빠져나갔으니까. 현재 분사형은 뭐가 빠져나갔을까? 시제 정보는 있어 현재형이야. 근데 주어 정보가 없죠. 뭐 하는 누가 하는지 모르잖아. 그게 현재 분사죠. 네. 그래서 얘도 비정형에 속한다는 거죠. 둘 다 비정형이라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정형이 아닌 건 다 일단 비정형에 해당이 되고 그 중에서도 서사 정보가 깔끔하게 싹 다 빠져나가서 온전하게 개념 정보만 남은 거, 엔진만 남아있는 거, 그거를 부정사형이라고 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동사 정형의 특징이 있는데 어떤 특징이 있냐? 홀로 문장을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냥 네, 그냥 뭐라 해야 될까? 다만 한국어에서는 맥락에서 주어가 주어져야 돼. 맥락상 주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만 있다면 이런 식으로 그냥 동사 하나로 동사 정형 하나만으로 문장을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너 남선이 춤추는 거 봤어? 라고 물어봤는데 제가 봤어 라고 답했어. 봤어도 그냥 완전한 문장인 거예요. 남선이 춤추는 거 봤다는 뜻이죠. 어쨌든 성립이 되잖아 문장이. 그러니까 정형 혼자만으로도 동사 정형 혼자만으로도 문장을 완성할 수 있다라는 진술이 성립하게 됩니다. 네. 다만 모든 언어에서 그렇진 않아요. 어떤 언어는 맥락상 주어가 분명해도 그리고 이제 형태적으로 주어 정보가 잘 드러나도 그래도 주어를 붙여주는 관습이 있습니다. 안 붙여주면 어색해. 안 붙여주면 그거 문장이 완성이 안 됐다고 봐. 그런 언어들이 일부 있어요. 30% 정도. 그 중에 하나가 영어입니다. 영어는 반드시 주어가 와야 돼. 왜냐면 어순이 고정돼 있는 언어이기 때문에 주어가 없어지면 어순 체계가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문법 정보가 다 깨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영어는 주어를 둬야 되고 독일어 같은 경우는 좀 웃긴 친구인데 문법이 좀 많이 꼼꼼하게 발달이 돼 있어서 이제 굳이 주어를 안 써도 이제 주어 정보가 충분히 전달이 되는 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써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명시를 해줍니다 주어를. 그래서 독일어도 여기 주어가 동반돼야 되는 케이스에 속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거 추가적인 건데 서법이란 게 있죠. 이거 독일어 문법에서 배우는 건데 직설법, 접속법, 일식, 접속법, 이식 그런 거 있었죠. 이게 화제의 심리 상태예요. 자기가 말한 지금 자기 진술에 대해서 본인이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런 뉘앙스를 드러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직설법 보시면 AST야그가 여기 있다 단정하죠.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말하는 나는 진실이라고 믿고 있는 거죠. 아니면 적어도 진실로 믿게 만들고 싶어 하는 거죠. 어쨌든 딴 사람들이 보기엔 이건 진실인 거죠. 진실된 진술인 거죠. 거짓말일 가능성도 없진 않겠지만 나는 진실이랍시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거를 직설법이라고 하고 접속법 일식은 뭐냐? 진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나도 몰라. 그러니까 그냥 약간 중립적인 스탠스인 거죠. 그가 여기 있다던데 as I hear 그가 여기 있던데 아니면 있다던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뭔가 거리를 두는 거죠. 근데 이게 진실은 아닐 수도 있다. 난 책임을 안 진다 이런 느낌인 거죠. 그리고 또 비슷한 친구죠. 접속법 이식은 이건 뭐냐면 비슷해요. 접속법 일식이랑. 근데 약간 더 거리를 두는 거예요. 더 뭔가 조심스럽게 발을 빼는 겁니다. 더 그러니까 여기는 반반이죠.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반반이라면 여기는 약간 이쪽 아닌 쪽으로 좀 기우는 거죠. 아마 아닐 것 같긴 한데 그냥 약간 기대는 해본다. 약간 이런 거예요. Er wäre hier 그가 있을 텐데요. 모르겠네. 아닌가? 약간 이런 느낌이죠. 어쨌든 중요한 포인트는 이게 심리 상태라는 거죠. 주관적인 심리 상태까지 서법으로 표현할 수 있고 그리고 서법으로 독일어 같은 경우 직설법, 접속법 있고 뭐 명령법 이런 것도 있겠죠. 근데 이게 어쨌든 동사 정형의 형태적으로 반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여기 지금 시제 주어만 얘기했는데 플러스 서법도 있는 거죠. 서법, 직설법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이거를 부정형으로 옮겨오면은 이게 누락된다는 거고, 여기서 정형으로 쓰면은 그러면은 여기서 직설법이 성립되네요. 서법 직설법으로 성립이 되는 거고, 그게 부정형으로 바뀌면 정보가 날아가 버리는 거죠. 네. 이런 방식이라는 거죠. 네. 그러면 다음으로 독일어 동사가 실제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활용되는지 조금 살펴보겠는데요. 이 부분에서는 뭐부터 봐야 될까? 일단 활용이라는 개념은 다들 아시죠? 활발하게 쓰는 거예요. 활발하게 동사가 변화해서 문법적 기능과 문장 내 기능을 드러내든가 아니면은 최소한 뭔가 조건을 충족시키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형태를 변화하는 거죠. 아니면 네, 정확히 그거죠. 문장 내 기능과 문법적 형경을 형태가 나타내 줍니다. 그래서 그 각 기능과 각 환경에 맞춰서 형태를 변화시켜서 그런 문법 정보를 드러내는 거죠. 네. 그거를 그렇게 하는 행위, 화자가 하는 행위일 수도 있겠고, 또는 그냥 일반적으로 그렇게 된다고 얘기하는 그런 현상일 수도 있겠고, 어쨌든 그거를 모두 활용이라고 지칭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독일어 동사 어떻게 활용되나 보면 다들 이미 아시죠? 일단 직설법만 가져와 봤어요. 여기서 표에서는 직설법만 가져왔는데, 어차피 사실 여러분들이 동사 변화형 좀 더 잘 숙지할 수 있으시게 하려고, 네, 그래서 지금 가져온 자료인 건데, 접속법까지는 굳이 필요가 없는 게, 여러분들 뭐 독일어 문법 시간에 다들 배우셨겠지만 그냥 여기서 살짝만 변형하면 되잖아, 직설법형에서. 네. 그래서 접속법까지는 굳이 표로 가져오진 않았습니다. 네. 그 공간을 절약해서 옆에서 동사 하나 더 가져왔죠. 이렇게 동사 2개씩 놓고 비교할 수 있게 이렇게 해놨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뭐 다 아세요. 뭐 지금 정형이랑 비정형으로 나눠지고, 비정형 안에 부정형과 분사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형은 시제 정보가 없고 주어 정보도 없죠. 자, 배운 그대로죠.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도 와 있죠. 다른 동사죠. 마켄이랑 singen 두 가지 비교한 거고, 그리고 분사형도 살짝 언급해 보면 현재 분사랑 과거 분사가 나뉘죠. 현재 분사는 능동의 의미죠. 만드는 이런 의미고, 과거 분사는 능동도 될 수 있고 수동도 될 수 있어요. 만든도 될 수 있고 만들어진. 근데 보통은 수동으로 가죠. 네, 이런 거 뭐 노래한, 노래 불린 두 가지 다 가능하겠지만 보통의 경우에는 수동으로 갑니다. 노래 불린. 그래서 뭐 노래 불린 노래, 그러니까 누군가 노래를 불러서 불려진 노래, 이걸 독일어로 표현한다면 뭐 ein gesungenes Lied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아니면 das gesungene Lied 이런 식으로. 네, 이런 방식이 바로 형식으로 쓰이는 게 이제 과거 분사형이죠. 그러니까 동사와 형용사의 성격을 동시에 지닌다. 그래서 분리된다라는 뜻으로 분사형이라는 명칭이 붙은 친구들이죠. 이거는 뭐 지금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이거는 다들 이미 영어랑 이게 일치하는 문법이다 보니까 영어에 다들 익숙하셔서 충분히 잘 이해하고 있으시리라 믿고, 부정형만 조금 더 제가 명확히 이해하셨으면 해서 지금까지 설명을 드린 겁니다. 네. 부정형 얘기를 하려고 계속 그 동사 얘기를 한 거고, 이게 앞으로 이제 어순 문제로 가면 더 복잡해지기 때문에 부정형에 관한 성질을 명확히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위에는 정형이죠. 예. 시제 정보, 주어 정보 다 주어져 있죠. 현재고, 과거고, 1, 2, 3, 1, 2, 3인칭 단수, 복수 다 나와 있죠. 이게 기본적인 독일어의 동사 활용 방식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여기 붙은 이 친구들이 인칭어미죠. 네.
인칭만을 나타내는 친구들, 어미. 그러니까 문법적 정보를 나타내려고 따라 붙어 있는 친구들이잖아요. 이거를 어미라고 얘기해요. 네, 영어로 ending이라고 하는데 어떤 문법적인 요소예요. 어미, 문법적인 요소로서 얘기하는 거고, 그러면 그 어미가 달라붙는 그 대상을 뭐라고 부르냐? 그게 바로 어간입니다. 줄기칸이죠. 몸통이란 얘기죠. 몸통이 있고 꼬리가 붙는 겁니다. 그래서 어간어미라 얘기하고, 꼬리는 막 달랑달랑 움직이죠. 그러니까 문법적 광형에 따라서 이런저런 형태로 꼬리가 변한다는 거고, 몸통인 어간은 가만히 있는 거죠. 그런 개념이고, 또 혼동될 수 있는 건 어근이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이거는 이런 문법적인 활용 측면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아니고 단어의 의미 구성을 따질 때 얘기하는 거예요. 의미 구성. 그래서 뭐 굳이 따지면 마흔이 있을 때 마흔은 어근에 해당이 되죠. 만든다는 어떤 의미를 전달하니까. 근데 여기서 이런 동사 활용표 안에 들어와서 활용이 되는 상황이라면, 그러면은 어미가 붙었잖아요. 그래서 이 순간에는 어근이라기보다는 어간이라고 정의를 해주는 겁니다. 어미가 따라붙는 상황이면은 어간으로 정의를 하고, 그냥 어미 떼놓고 생각하고 그냥 의미를 분석할 때는 어근으로 분류를 한다는 거죠. 이런 개념이다. 그래서 여기서 어근 얘기 나온 김에 한번 또 얘기해 볼 수 있는 게 접미사라는 개념이 있어요. 접사예요. 이것도 의미를 어떤 구체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어근이 있어서 기본적인 의미는 전달이 돼. 뭔가 만든다는 뜻이구나. 근데 여기다가 만드는데 어떻게 만든다라는 그런 구체적인 정보를 뭔가 첨가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접사거든요. 접미사. 근데 이 경우에는 시제접미사가 붙은 거고, 이 시제접미사 t는 그 영어 ed와 마찬가지로 이제 시점을 과거로 옮겨주는 거죠. 네. 동사 어근이 이제 사건 발생 시점을 과거로 옮겨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 과거 시제 접미사 트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 여기 어미 애가 붙으면 마크테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마크트가 어근과 접미사의 결합이다. 그래서 하나의 어간을 이룬다. 거기에 어미, 엔, 트 등 이것저것 붙어서 다양한 인칭과 수 정보가 전달이 된다.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한 가지 더 알면 좋은 요소는 이 네 개의 모음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네. 발음 원활화 하는 역할이죠. 그래서 마크트의 인칭어미 원래 스트 붙어야 되죠. 인칭 단수는 두 마크트가 와야 되는데 마크트 하면은 발음하기 되게 힘들죠. 마크트. 그리고 발음한다 해도 전달도 잘 안 되고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더 명확히 들리게 네 개의 모음 이를 집어넣어 줍니다. 그냥 삽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마크테스트로 되는 거죠. 잘 들리는 거죠. 그리고 비슷하게 이렇게 어미가 트인 경우에도 마크트에다 트 붙으면 마크트 되게 애매하잖아요. 발음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애를 또 집어넣어서 삽입 모음, 네 개 모음을 집어넣어서 마크테트로 명확히 들리게 해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약변화의 특징인 겁니다. 동사 약변화, 독일어 동사 약변화는 시제점미사 트를 수반하고,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네 개 모음 이까지 같이 추가가 될 수가 있다. 네. 트 뒤에 시제점미사, 아까 시제점미사 기본적으로 존재를 하죠. 트로 붙어 있고 어간인데 여기 뒤에 어미가 붙을 때 스나 트로 시작하는 애들이 붙으면 발음이 꼬여버리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니까 여기다 시제점미사 애를 집어넣어준다. 그러면은 트스트, 트트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기억하셔야 돼요. 약변화에서 시제점미사 트 쓴다는 거랑 네 개의 모음 들어간다는 거, 그거 주의해 주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이제 강변화 살짝 볼게요. 강변화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모음 교체가 일어나요. 앞라우트라고 하는 개념인데 이었던 현재 시제에서 이었던 어간의 모음이 아로 바뀝니다. 그러면 명확하게 시제 정보가 전달이 되는 거예요. 징이, 장, 징, 장. 현재, 과거, 현재, 과거. 그럼 트 같은 뭐 짤짤이 붙여줄 필요도 없이 그냥 잉, 앙으로 정보가 명확하게 전달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되게
명료한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겠고, 또 명료하기 때문에 시정보가 명확히 드러나기 때문에 전미사 트가 굳이 필요하지 않죠. 그래서 여기는 안 붙습니다. 그래서 강변화의 특징입니다. 전미사 트가 시제 전미사, 과거 시제 전미사 트가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없습니다. 모든 강변화는 전미사 트가 붙지 않습니다. 네, 이거 중요합니다. 강변화 동사에는 전미사 트가 붙지 않습니다. 왜? 그게 경제적이니까. 어차피 현재형이랑 과거형이 명료하게 들려. 아니 명료하게 구분이 돼. 그러면은 굳이 전미사 트를 안 붙여도 되는 거죠. 이런 모음 교체 없는 불쌍한 친구들이 시제 구분 못하니까 이제 외부에서 트의 힘을, 전미사의 힘을 빌려와서 사는 거죠. 빌어먹어서 사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들을 이존도가 높다, 혼자 힘을 아무것도 못한다, 약하다 해서 약변화라고 해요. 의존적이란 얘기죠. 어미에 의존하는 거예요. 외부 형태소에 의존하는 거예요. 스스로의 형태만으로는, 어간 형태만으로는 이 시제 정보를 충분히 전달하지 못하는 거죠. 이런 불쌍한 애들을 약변화라는 거고, 반면에 스스로도 정보를 명확히 전달할 수 있는 애들을 강변화라고 하는 겁니다. 네. 자, 이런 제기라는 거고, 이게 언어의 경제성 원리와 관련이 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 뭐 얘기해 볼 수 있을까? 과거분사형도 문제인데, 전미사 T 강변동사는 절대 안 쓴다 했잖아요. 당연히 과거분사에서도 안 씁니다. 예. 그 약변화 동사 같은 경우에 과거분사에도 그 과거 시제 전미사 트가 들어가잖아요. 마크트가 마크트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이것조차도 이 이 강변화에서는 절대 안 넣습니다. 그런데 그 숭만 하면 뭔가 좀 너무 짧은 느낌이죠. 그래서 아마 징은에서 약간 뭔가 빌려온 싱은이 형태에 근거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부정형이 n 붙잖아요. 아마 이거랑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정확한 이유는 알 수는 없지만 이거랑 똑같게 n이 붙습니다.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과거 시제 전미사 트는 과거형에서 안 붙죠. 강변화의 경우에 과거형에 과거 시제 전미사 트가 안 붙어요. 그리고 과거 분사형에도 당연히 안 붙습니다. 네. 근데 그 대신에 뭔가가 붙기는 한다. 네. 이 바이오럼 T 같은 경우에는 발화 에너지가 많이 들어요. 준비 동작이 있고 또 숨을 뱉어야 되기 때문에 에너지가 많이 들어요. 그래서 얘보다는 그냥 이 N을 달고 있는 게 발화할 때 에너지가 덜 듭니다. 게종트보다 게종이 더 편하게 말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에너지 절약하는 방향으로 조정이 된 거고, 비음 N이 바이오름 T보다 발화 부담이 적습니다. 네. 그런 이유로 굳이 T를 붙이지 않고 그냥 N을 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기억해야 될 거, 강변화에서는 전미사 T 절대 없다. 네. 그 정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하이라이트 친 4개의 모음, 이거까지 숙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독일어에 다양한 동사 유형이 있는데 이거 다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 어떻게 변화하는지 어떻게 파악하느냐라고 하면은 이것도 명사랑 형용사의 경우에 그랬듯이 똑같이 윅셔너리에서 보시면 되는데, 그냥 제가 추천하는 방식인 거죠. 뭐 다른 참고 자료가 있다면 그걸 보셔도 되지만, 네, 어쨌든 저는 윅셔너리 보시는 거 추천하고. 근데 명사랑 형용사랑 다른 거는 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독일어판을 제가 추천드렸는데, 근데 동사는 또 영어판이 더 좋아요. 왜냐면 독일어판 동사 변화, 그러니까 독일어판 윅셔너리에 동사 쳐서 검색 결과 얻으면 주요 형태만 보여줘요. 여기 이런 거 주된 형태만 보여줘요. 그래서 세부적으로 이거 다 어떻게 변하는지 보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딕셔너리 영어판으로 들어가서 이거 치면은 엄청 잘 나와요. 네, 단어 정보 들어가서 conjugation 활용이죠. 이걸 확인하면은 표를 펼칠 수가 있거든요. 표 펼치는 순간 네, 별의별 정보가 다 나옵니다. 네, 여기 뭐 강변화라는 것도 나오고, 강변화 삼식이다. 그리고 조동사 하벤 취한다. 네, 이런 식으로 모든 정보를 다 줍니다.
그리고 심지어 접속법 형태까지 다 나와 있고 해서 딕셔너리로 확인하는 게 좋다. 동사 변화는. 네. 그 정도 말씀드리고 그리고 네. 그러면 이제 다양한 동사 변화 유형을 제가 싹 다 정리해서 가져왔는데 이걸 뭐 제가 뭐 굳이 설명할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 될 여러분들이 몫인 거고 이미 어느 정도 공부는 다 하셔왔겠죠 지금까지. 네. 이 독일어 변화 동사에 대해서. 근데 지금 제가 제공해 드리는 거는 단지 유형을 좀 더 직관적으로 구분해서 분류를 한 거죠. 예. 좀 더 쉽게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동사 정보를 여러분이 찾았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특정 동사를 특정 카테고리로 분류를 하는데 카테고리 종류는 막 이래요. 강변화, 일식, 강변화, 이식, 약변화, 혼합변화 이런 용어들이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어지러워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 각 유형의 대표 동사를 정해요. 예를 들어서 약변화이고 얘랑 아가 교체되는 모음 교체를 보이는 그 동사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혼합변화라는 얘기죠. 예. 약변화처럼 시제접사 t가 붙고 그리고 모음 교체까지 일어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혼합변화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혼합변화는 시제접사 t가 붙어. 그래서 약변화 할 것 같지만 그걸로 모자랐나 봐. 그래서 여기다가 어, 모음 교체까지 해줍니다. 네. 네, 이런 개념이고 이걸 혼합변화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근데 이게 뭐 혼합이고 뭐고 이렇게 어렵게 말하기가 좀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걸 캐는이라는 대표 동사를 가져와서 캐는 변화라고 정의를 합니다. 이렇게 캐는 변화, 그리고 해당되는 동사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놓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정확히 똑같은 유형의 변화에 속하는 친구들, 똑같은 변화 양상을 보이는 애들은 캐는 변화라고 얘기할 수 있고, 살짝 벗어난 변수를 보인다 이런 친구들 같은 건 캐는으로 일단 분류를 하고 괄호치고 이렇게 부연 설명을 써놓습니다. 의미에 따라 변화형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서 젠드는 보내다, 가게 하다인데 그땐 강변화거든요. 근데 최신 의미, 현대에 생긴 의미, 방송하다라는 의미로 쓰일 때는 약변화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 고대로부터 전해져 온 의미로 쓰일 땐 되게 강변화인 경우가 많고, 최근에 적어도 뭐 중세, 근대, 근세 이렇게 언젠가 어느 시점에 발생한 의미들을 나타내는 동사들은 약변화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강변화 동사가 이런 최신 의미를 전달하는 경우에는 약변화를 병행하기도 해요. 네.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밴든도 원래 의미는 그냥 뒤집다잖아요. 그땐 강변화하거든요. 근데 옷을 뒤집다, 차를 돌리다 같은 뭔가 상투적인 어떤 의미를 나타낼 때는, 그럴 때는 약변화를 합니다. 판테 아니고 팬데타 이런 식으로 약변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기억해 주세요. 최신 의미, 최신. 그러니까 문명 시대, 뭐라 해야 되지? 그 뭐 어쨌든 뭐 대강 중세 이후에 최신, 비교적 최근에 의미가 발생한 경우 그 의미를 나타내는 동사는 높은 확률로 약변화한다. 오케이?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얘기해 볼 수 있는 게 일단은 네, 이 정도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보편적인 독일에 나타나는 언어 현상 또 하나 말씀드리면, 그 강변화라는 게 있잖아요. 강변화랑 약변화 차이가 뭐냐면 강변화가 더 오래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강변화일수록 오래된 오래된 단어예요. 네. 그러니까 오래된 형태, 오래된 의미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오래된 것일 수 있고,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될까? 그러니까 강변화는 그러니까 강변화 이걸 옛 형태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주목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음, 사용 빈도가 높은 단어들 있죠. 사용 빈도가 너무 높아서 그냥 일상에서 시도 때도 없이 쓰는 단어들 있죠. 이런 단어들은 옛 형태를 잘 유지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면 뇌에 각인이 되는 거예요. 하도 자주 쓰니까. 그래서 새로운 문법이 생겼어. 예를 들어서 이 과거시 전미사 T는 꽤 최근에 생긴 거거든. 아니 뭐 그래도 한 1000년 넘었겠지만 원래는 없던 거에 나중에 생긴 거여가지고 이런 새로운 문법이 생겼다 했을 때 이거를 모든 동사가 반영해서 어 일관되게 이렇게 약변화를 하게 된다면 그러면 되게 이상적이겠지만 근데 그러기가 어려운 게 너무 많이 쓰이는 동사들은 기존 사람들이 뇌에 너무 깊숙이 각인이 돼 있어요. 그 원래 형태가 강변하던 옛날 형태가 너무 깊숙이 각인이 돼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새로 발생한 문법 체계를 수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그런 이유로 많이 쓰이는 동사일수록 옛 형태를 잘 유지하고 있는 경향이 있어요. 많이 쓸수록 옛날 모습에 가깝다. 그런 경향이 있다. 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그런 이유로 이 혼합변화 동사들 있잖아요. 혼합변화하는 친구들 얘네는 되게 높은 빈도로 쓰이는 애들이요. 엄청 자주 쓰이는 애들. 네, 그러니까 음, 엄청 자주 그렇게 얘기하겠네면 그러니까 혼합변화가 자주 쓰인다기보다는 그냥 이 친구들 봐주세요. 조동사들 있잖아요. 켜는 이런 애들은 여기 단수 1인칭 아니까 현재 단수에서도 모음이 달라요. 그리고 과거형도 모음이 다르고 현재형, 과거형 다 구분되고 이런 식으로 되게 많이 좀 이제 구분이 됩니다. 이렇게 구분이 되게 세부적으로 되는 애들은 보면은 사용 빈도가 높은 애들인 경향이 있다는 거죠. 네. 그런 경향이 기본적으로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댕큰 그 조동사 아닌 혼합 변화 같은 경우에 보면은 빈도랑 관련이 있다고 하기에는 살짝 애매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얘네는 그냥 어떤 모종의 이유로 어, 틀을 받아들여서 약변화로 이행하는 과정에 있었는데 근데 그게 이행이 완수되지 않아서 그 여전히 옛날이 강변화하는 모습이 살짝 남아있는 그런 애들이라 보시면 되겠고 이거는 원인을 얘기하기는 쉽지 않아서 이거 그냥 외우세요. 그냥 캐는 변화, 캐는, 브레는, 네는, 레는, 젠든, 팬든 외우시고 denken 변화, denken, bringen, dünken 네. denken, dachte죠. 이것처럼 bringen, brachte 이런 식으로 예. 여기는 이제 모음만 다른 걸로 모음 교체를 넘어서 자음까지 교체됐죠. 이런 식으로 되게 특이한 친구고 네. 그리고 조동사는 뭐 얘기할 것도 없죠. 그냥 다 외워야죠. 네. 여기서 보시면은 좀 특이의 사항 있는 애들 이런 식으로 밑줄 그어놨어요. 모그트 아니고 모흐터잖아요. 그래서 밑줄 그어놨고 느슨도 예 여기 조동사니까 이시 마스여야 될 것 같은데 이시칸처럼 근데 아니잖아요. 그냥 이시 못 쓰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밑줄 그어놓은 거고 이시필도 이시팔 아니죠. 칸처럼 팔이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이시필이죠. 그래서 밑줄 그어갖고 이시솔도 그런 이유예요. 이시살 아니죠. 그리고 아얘는 그냥 완전 별종이죠. 피스는 이시파이스, 이시포스트 이런 식으로 하는 친구. 오케이, 이 정도로 약변화 계열 친구들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 약변화 계열이란 그리고 무슨 개념이냐? 트가 있다, 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네, 여기서 트만 들어가면 약변하고 트에다가 모음 교체나 자음 교체까지 복잡하게 다 들어가면 그러면 혼합 변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강변화 몇 개 좀 얘기하고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강변화 같은 경우에는 이 어간이잖아요. 어간이 어떤 모음이 들어가 있느냐를 기준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I 어간으로 분류할 수 있고 E 어간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는 일반적으로
전자는, 그러니까 I어간은 강변화 일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후자는 E어간은 강변화 이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그냥 뭐 모음 변하는 거, A가 E로 바뀌고 I가 E로 바뀌고 과거분사형 E 과거형 어간 그대로 가져온다 라고 이해하는 건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외우셔야 되는 부분인데, 근데 조금 이해 영역인 건 이거예요. 이 어간 모음 뒤에 자음이 있잖아요. 여긴 V 있고 여기는 F 있잖아요. 얘네가 유성음이냐 무성음이냐에 따라서 과거형에서 앞에 모음이 길이가 달라져요. 예. 아이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유성음으로 끝나잖아요. 어간이. 이 앞에 아이가 있던 애잖아요. 얘는 과거형으로 올 때 앞에 과거형일 때의 그 어간 모음도 길어요. 왜냐면 네, 유성음이잖아요. V가 유성음은 발화 에너지를 별로 안 잡아먹어요. 그래서 현재형일 때 I였던 게 현재형일 때 길었던 게 과거형에서도 길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이런 무성음 친구들 보면은 막 파열은 마찰음이고 막 세게 터트리고 마찰하고 이러잖아요.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발화 에너지가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말하는데 힘이 많이 드는 애들이어가지고 그 앞에 모음이 되게 짧아져요. 그래서 얘네는 과거에는 블라이벤 블립처럼 길었을 거예요. 근데 뒤에 프나 프 이런 애들이 너무 세다 보니까 에너지가 모자라서 앞에 모음까지 짧아진 거죠. 네. 이런 경향이 있다. 그리고 그 경향이 똑같이 강변화 이식에도 나타난다. 여기 플리겐 변화, 플리센 변화 보면은 플리그는 그가 유성음이잖아요. 그래서 오가 길게 유지되는 반면에 플리스는 어가 뭐죠? 쓰가 무성음의 마찰음이잖아요. 무성 마찰음. 그래서 과거형으로 왔을 때 플로스 유지가 안 되고 플러스로 짧게 끊겨버리죠. 네. 그런 경향이 있다. 네. 여기 오타 있네요. 이거 그리펜 아니죠. 이거는 플로센이겠죠. 오케이. 그리고 이거까지 여러분들이 알아주셔야 되는데 뭐냐면 어, 스계열 형태소 뒤에 스로 시작하는 형태소 결합하면 뒤쪽에 쓰는 탈락합니다. 그러니까 스랑 스가 충돌하는 거예요. 여기서 원래 플로스하고 스트 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미 앞에 스가 있잖아요. 스랑 스가 만나버려. 그러면 스를 어떻게 해야 될까 좀 문제가 생기죠. 이게 뭐 두 개라서 길게 발음해야 되나 애매하잖아요. 그 앞에서 트 같은 경우에는 뒤에 어미에 있는 스나 트랑 충돌하면은 네 개 모음 에 집어넣어서 그냥 명확하게 들리게 해준다고 했잖아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음, 네 개 모음이 없습니다. 네 개 모음 얘 같은 거 없어요. 그냥 뒤에 S 버려요. 버려도 무방해. 기껏해야 인칭 정보밖에 안 나타내죠. 인칭 주어 정보밖에. 그래서 아까 트가 나타내던 그 시제 정보만큼 이미 전달에 있어서 크리티컬하지는 않은 거죠. 여기는 이미 전달이 워낙에 중요하거든요. 트는. 그래서 얘는 분명히 들리게 해줘야 돼 어떻게든. 그래서 네 개 모음까지 넣어주는 건데, 근데 여기 스의 문제는 스트 그냥 기껏해야 인칭 하나 정도 좀 잘 구분 안 되는 거죠. 그런 문제여가지고 이거 정도는 그냥 이제 힘 덜 드는 쪽으로 발전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뒤쪽에 S를 버리고 그냥 무시하자. 이건 그냥 안고 가자. 좀 구분이 안 되는 문제가 있지만, 예를 들어서 여기 복수랑 단수가 똑같아져 버렸죠. 이런 문제가 생기긴 하지만 이 정도는 맥락상 알아들을 수 있다라고 해서 그냥 감내하고 가는 거죠. 네. 그래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트계열은 트계열이랑 충돌하면은 삽입몸에 L을 넣어줘요. 왜? 이 과거 시제 미사가 엄청 중요하니까 들려야 되거든. 근데 이 스계열 인칭어미랑 충돌하면 얘는 그냥 스를 뒤쪽 스를 갖다 버립니다. 왜? 그 정도는 안 들려도 돼. 그 정도는 구분 못해도 돼. 맥락상 유추가 돼. 기껏해야 주어 정보잖아. 인칭 정보. 예, 이런 원리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블라이븐 변화 다 정리해놨고, 그라이픈 변화 다 정리해놨고, 플리근 변화, 플리슨 변화 다 정리해놨어. 이거 다 외우시면 훌륭하겠죠. 외우시면 완벽하겠죠. 그러긴 쉽지 않겠지만, 근데 이걸 외워서 완벽히 숙지하고 있어서 독일어 동사를 떠올릴 때 강변한지 약변한지, 그리고 강변화 어떤 유형인지에 대한 고민을 안 해도 된다라고 한다면 독일어 말하기 능력이 많이 향상될 수가 있습니다. 왜? 딴 거 생각할 시간이 남는 거잖아. 딴 거 시작할 에너지가, 여력이 남는 거니까. 네, 그래서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봐주세요. 여기 내용 특이사항도 적어놨고, 예. 그리고 특이사항 적은 애들을 제가 지금 다 설명할 수 없죠. 설명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이거는 그냥 개인적으로 보시다가 궁금하시면 저한테 뭐 겐톡이나 뭐 뭘로 질문해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답변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별표 치고 밑줄 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다 밑줄 쳐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뭔가 예외적이라는 거예요. 불규칙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 한번 스스로 한번 보세요. 아, 이거 왜 불규칙한 걸까? 어디가 불규칙한 걸까? 이렇게 보고 이제 결론을 스스로 발견하시면 그건 베스트인 거죠. 네. 그래서 싸우게 뭐 이거 같은 경우에는 2계열 모음도 아닌데 여기 들어와 있네 라고 해서 이렇게 특수하다는 거고. 네, 이런 거 스스로 생각을 일단은 한번 해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제가 특이사항도 이렇게 막 써놨거든요. 예를 들면서 류겐, 얘도 2계열 모음이 아닌데 들어와 있잖아요. 왜 그런가 하면 과거에는 2계열이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다 역사적인 이유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특이사항까지 보면서 이 단어들 다 유형 분류해서 외워주시면 참 독일 실력이 쑥쑥 늘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은 이제 2계열이 있는데 이건 강변화 3식이라고 합니다. 아까 앞에가 1, 2식이었죠. 얘가 3식인데 3식인지 뭔 식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대표 동사를 써서 이걸 잘 나름대로 분류를 하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singen 동사, renen 동사 이렇게 구분을 해놓은 거죠. singen 변화, renen 변화, 네. 구분해서 쫙 다 속하는 거 정리를 한 거죠. 네. 그리고 뭐 여기는 특이사항은 없어요. singen 변화는 그냥 이, 아, 우, 영어 sing, sang, song처럼 그렇게 간다는 거고, renen 변화는 이, 아, 오로 갑니다. 오, 약간 혀가 내려가요. 네. 이런 차이가 있는 거고, 이런 그냥 이 모음 자체를 외우셔야죠. 이건 뭐 딱히 원리가 있는 건 아니고. 네. 참고로 이거 레이는 영어 run이랑 관련이 있습니다. 영어 run 있잖아요. 그거랑 같은 데서 온 거라고 일단 그냥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리고 강변 사식. 강변 사식이 아니죠. 네. 그냥 제가 4라고 번호를 매긴 건데 아직은 강변 3식입니다. 네. 3식인데 여기서부터는 현재 단수에서 모음 교체가 생겨요. 네. 이거는 뭐겠냐면 아까 얘기했죠. 자주 쓰이는 단어일수록 옛 형태를 잘 유지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강변화 중에서도 얘는 빈도가 높은 애들이요. 얘 헬프만 해도 빈도 엄청 높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강변화 뒤로 갈수록 점점 더 강해지거든. 더 복잡해지거든요. 더 강해진다는 얘기가 뭐냐? 더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어째 주어 정보나 시제 정보를 잘 드러낸다는 얘기잖아요. 뭔 얘기냐면 모음 교체를 더 많이 한다는 얘기죠. 뒤로 갈수록 그래요. 지금 앞엔 별로 안 했고 뒤로 갈수록 더 모음 교체 많아지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여기가 뭔가 얻을 수 있는 통찰은 뭐냐면 뒤로 갈수록 더 자주 쓰이는 애들이에요. 동사들이. 네. lesen, messen, tragen, fallen 엄청 자주 쓰이죠. 뒤로 갈수록 모음 교체가 많다. 그리고 모음 교체가 많은 애들일수록 자주 쓰이는 동사의 가능성이 높다. 그 정도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자주 쓰이면 그 형태가 머릿속에 각인이 돼버려서 문법이 발전을 하더라도 옛날 형태가 좀 보수적으로 남아있다는 거죠. 네. 네, 이런 경향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뭐 stehlen 보면은 어, stehlen 변화, helfen 변화 차이 뭐냐? 장음인가 단음인가 어간에 있는 모음이. 그래서 stehlen 보면은 stih로 가고 stahl 그리고 과거분사 stohlen 이렇게 가죠. 반면 helfen은 짧아요. helfe, hilfst 그리고 half, geholfen 이렇게 다 짧습니다.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고. 그리고 다음 변화 또 있는데 schmelzen 변화와 heben 변화 있어요. 얘 같은 경우에도 위에 거랑 좀 비슷은 한데 근데 모음이 살짝 다릅니다. 네. 과거형이 아가 아니고 과거형이 오예요. 그래서 좀 더 단순한 느낌 얘는. 네, 그래서 에, 오, 오 이렇게 갑니다. schmelz, schmilzt, schmolzen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주의하셔야 될 거 아까도 얘기했지만 Z도 스 계열이에요. 그래서 뒤에 스트가 붙으면 스가 단락합니다. 네, 그 정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렇고 뭐 좋고 이 정도 얘기했으면은 됐고 그 슈멜츠 변화, 히븐 변화 차이는 모음 길이겠죠. 여기는 L, 짧은데 히븐, 호흡, 그 호흡은 그런 차이고 플러스 히븐 변화는 이거 여기 2, 3인칭 현재형 단수에서 모음 교체가 없습니다. 예, 이런 디테일 여러분들이 다 보시면서 포착하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각자 속하는 거 다 정리 다 돼 있고 특이사항 다 써놨고. 네, 다음 변화는 방변화 오식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또 복잡한 또 다른 형태죠. 네,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도 되게 자주 쓰이는 동사들이 미슨 변화, 메슨 변화. 네, 몇씩 이런 거 말고 뭐 그냥 참고만 하시고 몇씩 장음 단음 이런 건 이제 분류 카테고리 명칭은 이제 리슨 변화, 메슨 변화 이런 식으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변화 유형 보면은 아까 위에 그거랑 비슷해요. stehlen 변화랑 비슷하게 lese, liest, las, gelesen 이런 식으로 messen 짧죠. maß, gemessen 여기 좀 특이해요. 계속 짧다가 여기만 길어. 여기는 그냥 또 외워주셔야 돼. maß. 아마 얘네랑 좀 밀접하게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뭐 과거에 이거였다가 과거에 이런 계열이었다가 여기로 넘어오고 있었는데 여기까지는 덜 변한 걸 수도 있겠죠. 마슨이어야 되는데 마스여야 되는데 아직까지 옛 형태인 긴 형태가 남아있는 걸 수 있어요. 근데 몰라 이거는 제가 그냥 추측이고 이런 식으로. 근데 좀 나름이 추측을 해서 원리를 그냥 만들어내야 좀 기억하기가 쉽더라고요. 네, 이렇게 뭔가 자기만이 기억법을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네. 그러고 마지막인데 여기는 아계열로 이제 넘어와요. 계속 애계열이었거든요. 에였죠. 이 한 번 있었고 앞에 이중모음 이중모음 그리고 그냥 짧은 그리고 여기 에 했는데 마지막에 아가 있습니다. 아가 수적으로 압도적입니다. 되게 많이 쓰입니다. 예. 수적으로도 많고 그리고 되게 사용 빈도도 높은 친구들이라 잘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다 잘 기억해야 되죠. 네. 그래서 보시면은 대표적으로 이제 드라겐 있죠. 그래서 드라겐 변화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역한 변화 6식이라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팔렌 변화, 역한 변화 7식이라 합니다. 둘이 결정적 차이는 뭐냐? 뭐 몸 길이 이런 거 아니고 이거예요. 여기 과거형에서 과거형 어간 모음이 우냐 이냐 이 차이입니다. 우냐 이냐. 네, 이거에 따라서 구분해서 써주시면 네,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지금 트라겐 변화, 네, 그리고 팔렌 변화가 이렇게 있고, 네, 이거 팔렌 변화, 트라겐 변화 해당 동사, 팔렌 변화 해당 동사
돼 있고, 네. 모음은 뭐 그냥 외워야죠. 뭐 fall, falle, fällst, fiel, gefallen, trage, trägst, trug, getragen 이렇게 외워주셔야 되고, 그리고 조금 우리가 주목할 수 있을 만한 친구들은 이제 분명히 강변화인 것 같은데, 아니요, 약변화에 가까운데 딱 과거분사만 강변화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다른 어형은 다 약변화거든요. 근데 딱 과거분사만 강변화하는 애들이 있어. 마을렌 있고, 아래서는 뭐 하우엔 있고, 그리고 그 슈팔텐 있고, 살튼 있고, 바큰 있어.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완전 약변화로 다 넘어온 것 같은데 진짜 딱 과거 분사만 아직까지도 강변화로 남아있거든요. 이것도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면 다른 어형보다 과거 분사형이 더 좀 범용성이 높잖아요. 형용사로도 쓰이고 부사로도 쓰이고 이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여기서 주로 이유로 들 수 있는 건 거의 제 추측이긴 합니다만 그거예요. 그 고정 표현에 쓰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일반 어형보다 뭐 ich male 내가 간다, 갈아서 빻는다 이거보다는 이 어형보다는 그 말은 갈려진 갈은 뭐그 말르나 카페 이런 식으로 갈은 커피 이런 식으로 어떤 고정된 그러니까 형용사로 쓰여서 고정 표현을 구성할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고정 표현이라는 거는 동사보다는 형용사나 명사, 부사로 구성될 가능성이 크잖아요. 동사가 들어가는 고정 표현은 뭐 격언 이런 거밖에 없죠. 격언, 속담. 근데 이제 명사 위주로 구성된 고정 표현은 엄청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 이런 거 frisch gebackenes Brot, 갓 구운 빵. 고정 표현이라고까지 볼 수 있나? 뭐 고정까지는 아닌데 근데 상당히 쌍투적이죠. 갓 구운 빵. 그리고 아니면 frisch gemahlene Kaffee, 갓 갈은 커피. 아니면 gesalzene Butter. 이거 완전 고정 표현이죠. 갈은 버터 이런 거. 이렇게 식재료를 조합해서 마치 요리명이나 아니면 요리 부재료명으로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굳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런 애들 같은 경우에 이 동사들이 원래 강변화였던 거죠. 과거에 꽤 최근까지.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 이제 다른 어형들은 다 약변화로 넘어오는 과정이 됐던 건데, 그러니까 약변화로 이행을 한 거죠. 이 동사들이. 근데 유일하게 과거분사형만 이런 메뉴명, 상투정 표현에 남아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뇌에 깊숙이 각인이 된 거죠. 그래서 쉽게 이제 새로운 문법 체계를 받아들여서 새로운 형태로 변하기가 어려운 거죠. 네. 그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더 궁금하시면 좀 더 읽어보셔도 좋고, 근데 방금 설명한 내용 그대로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과제가 있는데 이번에 제가 좀 녹화를 늦게 한 관계로 과제할 시간도 별로 없고 해서 간단한 거 하나만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뭐냐면 동사 활용 유형 주사하기고요. 뭐냐면 제가 알려드린 이 변화 유형 태그 있죠. 플러스 하벤 트라겐 아까 말씀 안 드렸거나 이게 S랑 H는 아마 감 잡으셨겠지만 그 완료형 조동사로 하벤을 취하냐 사인을 취하냐 그 차이죠. 네. 그래서 뭐 네. Ich bin gefallen 나는 떨어졌다. 이거는 이동이나 상태 변화죠. 그래서 사인을 조동사로 취하겠죠. 네. 반면에 트라게는 그냥 내가 지니고 간다잖아요. Ich trage das 내가 그거 지고 갈게 이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타동사 동작이기 때문에 목적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하벤 취하잖아요. 이렇게 되죠. 그래서 하벤사인 이거 독일어 동사 처음 접하거나 아니면은 사전 보거나 사전 봐서 약간 복습하거나 했을 때 항상 잘 주의해서 봐줘야 됩니다. 그래서 하벤 취하는지 사인 취하는지 그리고 써 있어요. 특히 그 영어판 윅셔너리는 여기 클래스 3 strong 강변화 3식이라는 얘기고
여기서 auxiliary haben 조동사 haben이다 이런 식으로 잘 친절하게 설명해 놨으니까 이거 보시고 haben인지 sein인지까지 이렇게 같이 판단을 하고 필기를 해놓는 그런 습관을 가지시면 굉장히 유익할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과제해야 될 건 뭐냐, 어쨌든 이렇게 조동사 적고 분류 유형 그 대표 동사에 기반해서 이렇게 적는 방식 있잖아요. 이 태깅 하는 거, 이거를 여러분들이 좀 해보시는 거를 지금 제가 이렇게 제안 드립니다. 과제로 이렇게 하면서 동사 유형도 좀 뭐 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그리고 적어도 이 대표 동사들은 외워야죠. 어떻게 변화하는지. 징앤 팔렌 변화형 싹 다 외워야지.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다른 동사들을 다 분류하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변화형에 관한 고민이 좀 더 적어지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뭐 엘리벤이라고 딱 봤으면 어떤 변화에 속하는지 바로 이게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엘리벤이 변화형을 하나하나 몰라도 뭐처럼 변하겠구나. 예를 들어서 bringing in is bringing in 또 애매한데, 뭐 근데 여기는 이제 과제니까 이런 거 보시면은 뭐 라센은 이제 팔렌 변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보시면 라센이 변화형을 내가 일일이 다 외우지 않았어도 팔렌이 변화형을 알고 있고 그걸 라센이 공유한다는 걸 알고만 있으면 그러면 라센도 자유자재로 변화를 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태깅을 해보라는 거죠. 플러스 합은 팔렌 변화. 거기다가 뜻까지 여러분들이 알면 더 유익하니까 뜻까지 괄호로 이렇게 해서 좀 간단하게 좀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태깅 하다가 특이사항이 있는 애들 이렇게 괄호로 쳐서 이렇게 특수하게 변화하는 어용이 있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또 좋겠고, 네. 이런 식으로 동사를 공부하시면 되고, 저는 항상 이렇게 공부를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아시겠지만 VT는 타동사, VI는 자동사, reflex는 제기동사죠. 이거는 verb and transitive이고 reflexive verb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게 이런 정보까지 같이 적어주면 더 좋겠죠. 이것도 어차피 말하기를 하려면 다 외워야 되는 부분이에요. 타동사인지 자동사인지 알아야 되고 제기하는지 안 하는지 다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말하기 실력을 늘려야 되는 여러분들로서는 이런 타동사인지 자동사인지 제기동사인지 이것까지 항상 잘 함께 메모하시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특이사항 있는 경우, 그쵸, 이렇게 별표도 해야죠. 그래야 알아보죠. 약변하긴 한데 라는 얘기죠. 네, 약변하긴 한데 괄호를 봐라. 이상한 형태가 하나 있다. 이런 식으로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친구들 있잖아요. 1, 2, 3, 4, 5 이렇게 약변하는데 과거분 사용만 이제 강변화인 친구들, 제가 이렇게 뭐 트라겐 변화랑 팔렌 변화에 지금 할당을 해놓긴 했는데, 이거는 내 머릿속으로 생각할 때는 약변화로 생각하는 게 편해요. 약변화인데 이 부분에 한해서만 강변화인 거라 생각하는 게 편해서 이런 거는 이렇게 약변화로 표기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네, 그 정도 제가 오늘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과제는 저한테 또 개인톡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는데, 대급부 이렇게 해서 뭐 필기, 그러니까 수기로 종이에 적어서 그걸 사진 촬영하셔서 보내주셔도 되고, 아니면은 이걸 또 문서에다가 적어서 디지털로 타이핑해서 보내주셔도 됩니다. 뭐 어떤 형식으로든 여러분 편하신 대로 저한테 개인톡으로 보내주시면 되겠고, 이거 일단은 오늘 화상회의에 원래 과제 점검을 하는데 화상회의까지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 다 할 시간이 없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 오늘은 못 하셔도 충분히 이해하고, 그래서 뭐 시간 되시는 분은 해오시고 안 되시는 분은 뭐 되는 데까지 몇 개만이라도 해오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나는 전혀 할 시간이 안 난다 하시는 분들은 뭐 그냥 오늘은 그냥 안 하고 넘어가도
그냥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뭐 이건 제가 과제를 너무 늦게 내드린 거라 어쩔 수 없는데, 근데 그래도 공부니까 이제 공부는 해야 되니까 뭐라 해야 되지? 그 다 남는 거니까 그래도 굳이 하겠다면은 어 이제 뭐 나중에 해서 저한테 언제든 보내주셔도 돼요. 네. 오늘 밤에 보내주셔도 되고 내일 보내주셔도 되고 언제든 여러분 하시는 대로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받아서 네, 피드백도 드리고 다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그렇게 하시고 지금 남은 시간 얼마 없지만 그 안에라도 혹시 강의 다 보시고 이거 할 시간 나시면 그래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여러분 화상회의 때 뵙겠습니다. 네, 꽤 오래 했네 오늘도. 네, 오래 듣느라 수고 많으셨고, 네, 감사합니다. 강의 마칠게요.